안녕하세요. 가요국충 오늘은 여학생 유관순의 외침과 조합역 가죽 가방의 기적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3.1운동이라고 하면은 3.1절이 되면 유관순 열사를 늘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학생, 학생이라는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 1919년도의 고등학생들하고 어떤 모습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모습을 또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학생 유관순의 외침과 조합역 가죽 가방의 기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8일 정부는요.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여성이나 학생, 의병,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서운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완화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서운을 주겠다라는 부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까지 여성과 학생과 의병이 소외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과연 몇 분 정도 서운을 받으셨을까? 또는 서운을 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실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받으신 분들은 298명입니다. 아마 유관순 열사만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298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서운을 받은 독립운동가로 서운받으신 분들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성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옆에 보면 아마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가 2,300여 분이다. 그럼 이 2,300여 분은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을까?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흔적은 확인이 되는데 서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로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제는 서운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예전에는 감옥에 갇혀서 들어갔을 때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감옥 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자서전, 일기, 그리고 신문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피난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소실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체제로 이때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모든 기록물, 자료 이런 것들이 남성에 관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았던 반면 여성에 관한 자료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즉 한국 어머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되찾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소홀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하나의 묘책을 생각하면서 반기를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298명 같은 경우에는 훈격 예우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 가장 높은 훈격이 대한민국 장이고요, 낮은 훈격이 바로 대통령 표창입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표창을 받은 분이 바로 애족장이고요. 그 다음에 애국장과 건국포장입니다. 또는 아니면 대통령 표창도 있는데 대통령 표창 같은 경우 서운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는 대한민국장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유관순 열사는 독립장입니다. 3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1절만 되면 유관순 열사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는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 여성이 아닌 외국인 여성이라는 거죠. 송미령 여사라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되겠는데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이 서운을 받는 분들의 수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보훈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298명, 그리고 서운 받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
이들의 모든 행적들이 바로 한국 어머니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물론 영화 암살을 통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여성은 분명히 남성 뒤에서 뒷바라지만 했었던 그런 존재였을 거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여성들은 총과 칼을 들고 현장에 뛰어다녔던 그런 여성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화 암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도 같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자녀도 뛰어들었고 했던 이 독립운동가의 일원으로서 뛰어든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인 광락원 여사가 여성 독립운동가로 소원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인 이혜련 여사, 흥사단 길을 직접 재봉틀로 박아가지고 교민들에게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선에서 그렇게 같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뛰었던 이 여성이 여성 독립운동가로 소원을 받았던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 있었을 때 강건하게 얘기했던 이 조마리아 여사,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가 여성 독립운동가로 소원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분은 국제보상운동에서부터 3.1운동 그리고 이후에 독립투쟁까지 계속 일선에 같이 있었던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 가부장적인 체제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자리는 우리는 굳건하게 끌고 왔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어머니의 자리는 항상 보좌하는 여성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암암리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움직였던 이 많은 행적들, 그것이 바로 한국 어머니의 역사이고 바로 여성 항일운동의 그 씨앗들이 사방에 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 집안에도 또 그 외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유관순 열사에만 목매달면서 이제까지 계속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그 당시에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1운동의 여학생, 우리는 유관순 열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여성이 그 당시에 학생이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신의에 불탔던 바로 여성이었고 학생이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뛰어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2018년도 3월 30일 날 뉴욕타임즈에 유관순 열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여성의 활동을 세계평화라고 하는 키워드 아니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서 자책감도 사실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유관순 열사를 우리는 찾고 발굴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발로 뛰는 노력들을 앞으로 많이 해나가야 되리라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3.1절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시고요. 그러면 3.1운동으로 서운을 받은 여성들은 과연 어느 정도 되실까?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94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유관순 열사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관순 열사도 3등급인 독립장에 서운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이 298명 중에서 94명이 3.1운동으로 서운을 받았다는 것은 3.1운동 당시에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히 활발했었겠다라는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에 여성들이 참여가 활발하고 두드러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전에 여성 교육기관의 설립과 그로 인한 파장, 여성들의 의식 변화, 이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앞선 강의에서 제가 한번 3.1운동과 여성 부분을 하면서 여성 교육기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3.1 운동에서 서운을 받은 이분들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유관순 가라고 했거든요. 집안의 여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장을 받으셨는데 이 집안분으로서 조화병 여사가 있고요. 그다음 유예도 여사가 있고요. 이소재 여사가 있습니다. 이 애국지사분들, 우리는 애국지사라고 뒤에 여러분들이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애국지사분들이 바로 유관순 가에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 유관순 가 어땠는지.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아버지인 유중권 애족장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인 이소재 애족장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운의 장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사촌 유예도 언니입니다. 같은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었고요. 이 언니도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조카 유재경 애족장을 받았고 그다음에 숙부 유중무 애족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인 유우석 애국장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올케인 조하벽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올케분이 유관순 열사 이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오빠 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 2명을 건사하면서 잘 돌봐준 분이 바로 오빠하고 결혼했던 조하벽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여성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많죠? 그러면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3.1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에는 집안의 영향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효국충되어져 있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도 어찌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한번 또 거기에서도 뭔가 꽃이 씨앗이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화학당, 유관순 열사가 서울에 올라가서 가게 된 그 이화학당, 이 이화학당에서 만난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 그리고 같이 갔었던 사촌 언니, 친척, 그리고 스승,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유관순 열사에게 아마 굉장한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연히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을 때 우리는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3.1 운동의 이 상징적인 부분, 그리고 학생이었지만 그렇게 불의에 한가할 수 있었던 부분도 과연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3남 2녀 중에서 둘째였습니다. 그래서 장녀였더라면 또 어떻게 했을까? 둘째들이 보면은 좀 더 장녀보다는 좀 더 가감합니다. 그래서 둘째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진취적인 면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일본 경찰들 또 아니면 재판장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들은 너희에게 형벌을 줄 권리가 있다. 근데 너희는 우리에게 그것을 줄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확고한 자기 자신의 어떤 의식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3.1절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차녀라는 것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째이기 때문에 또 가지는 그런 성향들도 기질 이런 부분들도 좀 진취적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럼 유관순 열사의 구국투쟁 활동 경로 같은 경우에도 순국하기 전까지 사실은 1902년도 출생이시거든요. 그러면 1920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날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유관순 열사가 이 아주 짧은 생이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는 아주 이성적인 그런 계산과 논리와 이런 것이 아닌 사실은 순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라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는 이화학당에서 만난 많은 선후배들하고 저녁 때 모임을 갔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문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선후배들 간의 국가 정세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남 출생이십니다. 충남 목천군 지령리 출생이시고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제 서울 이화학당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화학당으로 올라가게 되는 데는 또 지역의 선교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그 지령리에는요 지령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령리 교회가 1901년도에 지령리 교회가 생겼는데 이후에 국제보상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어떤 아니면은 일부의 일부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든 소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지령리 교회가 다시 선교사에 의해서 다시 또 설립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유관수는 5세에서 6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령리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되거든요. 지령리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되고 그곳에서 또 세례도 받고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의식이 깨어난 부분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동하게 된 것은 바로 선교사의 영향으로 이화학당으로 이동하게 됐죠. 이화학당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1919년도 3월 1일 날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이화학당 학생들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만세를 외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학생들에게 가해졌던 형벌이랄까 그런 것은 바로 학교 휴교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충남으로 내려왔고 아운의 장터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하죠. 같이 많은 분들과 같이 하죠. 그 자리에서 19명이 사망하셨고 그리고 30명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바로 1년 지난 1920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 바로 만세운동을 주도를 하면서 일제에 더 이제 단합을 받게 되죠. 그러면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 의해서 계속 고문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죠. 1920년도 9월 28일 날 순국 가신 걸로 나왔는데 그럼 시신도 그때 바로 있게 됐을까? 근데 특이한 케이스는 뭐냐면 이 당시 시신은 그 자리에서 그날에 인계되지 않고 1920년 10월 12일 날 시신이 인계됐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인계되었을 때 심한 구타와 그다음에 영양실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처참했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유관순 열사가 3등급의 서훈을 받고 있는 독립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의 정원 게시판에 유관순 열사의 등급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 정원 게시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거의 마감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유관순 열사의 이 그 서훈 정원, 이 청와대의 정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와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관심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국가보훈에서의 어떤 계획을 또 다시 새로 하나 정리하는 데 하나의 작은 또 변화의 씨앗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여성, 의병, 그 외에 많은 그 독립유공자 학생들 이들을 한번 일깨워보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죠. 자, 그럼 아까 유관순 가에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관순 열사의 형제들을 책임졌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제들을 책임졌던 유관순 열사의 오빠하고 결혼을 했던 이 조화벽 선생님하고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가죽 가방의 주인이신데요. 이 가죽 가방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지금 현재 여성사 전시관에 기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죽 가방에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사연이 있는데요. 조금 뒤에서 한번 소개를 이어서 해드릴게요. 우선 이 조화벽 애국지사가 어떤 분이신지. 조화벽 애국지사는 1895년도 출생이시고요. 1975년도까지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 3.1운동 부분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수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가족 부분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조화벽 선생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면 이 조화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유경서 그리고 어머니 노마리아의 사이에서 이제 자녀 태어났습니다. 이 조화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유석 선생님하고 유관순 열사의 오빠 유석 선생님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충청도에 있는 영명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영명학교 내에서는 영명여학교도 같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이후에 만나게 되어졌던 부분이 또 하나의 그게 되고 그리고 이 두 분을 연결하는 고리는 바로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조화벽 선생님도 만났고 오빠도 만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재감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죠. 자, 가죽 가방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그 바로 올케죠. 올케인 조화벽 애국지사의 유품을 지금 생존해 계신 며느리가 기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8월 달에 기증을 했는데 그곳에는 은수저, 가죽 가방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기증을 했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큰 가죽 가방이 바로 조화벽 애국지사의 가죽 가방이고 오른쪽에 있는 짙은 색깔 가죽 가방은 바로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류석 선생님의 가죽 가방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가죽 가방이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러는가 보면 이 조화벽 애국지사님이 독립선언서를 이 가죽 가방에 넣어가지고 운반했다. 예, 그게 확인이 되면서 이 가죽 가방이 굉장히 사료적으로 가치가 크다라는 부분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화벽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 조화벽 선생님은 바로 무남동녀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도 강원도 양양의 감리교회 장로셨고 그다음에 어머니도 전도 부인이셨습니다. 그럼 이 집안 자체가 개신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개신교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남녀 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연하게 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가정 환경이 조성이 되어졌었고 무남동녀였으니까 굉장히 이제 기업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나셨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조화벽 선생님은 이후에 이제 원산 성경학교에 다니셨고 그리고 이후에 강원도 원산에는 루시여학교, 이도 선교사분이 만들었는데 루시여학교에서 또 수학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 강원도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강원도에서는 평양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개성으로 가든지 대체적으로 이 두 군데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조화벽 선생님은 개성으로 가셨는 것 같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래서 개성에 있는 호수돈 여학교로 갑니다. 호수돈 여학교에 가면서 이제 이분은 개성 지역의 3.1 만세 운동하고 긴밀한 연관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이 호수돈 여학교는 이후에 이제 선교사분이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 조화벽 선생님 부분을 한 번 더 지켜보면요. 이 조화벽 선생님의 아까 그 가죽 가방 있지 않습니까? 이 가죽 가방에다가 어떻게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전달했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윤이 유관순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감방 인연으로 만난 부분이 애국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조화벽 애국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1 운동이 본인 인생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어져 있던 수많은 여성들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고 그다음에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와 개성 지역 3.1 만세 운동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어떻는지 그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붕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3.1 만세 운동 이후에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석 선생님하고의 어떤 연관이 되어지면서 좀 더 깊숙이 그쪽 집안하고도 관련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인생에서 3.1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호수돈 여학교입니다. 호수돈 여학교의 설립은 바로 캐롤 여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체적으로 여성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사립교육기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립교육기관도 있었는데, 공립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좀 더 많이 이제 생겨나면서 확산이 되어진 반면, 사립교육기관은 1900년도 이전부터 이미 설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어졌거든요. 그중에 아마 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0년 이후에 개성 교사들이 저 정도로 많이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학교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1904년도에 개성여학당이라는 명칭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 18명 정도만 해가지고 기숙여학교식으로 합니다. 이곳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소규모 수업들을 했는데요. 뭐 국어, 한문, 영어, 기본적인 요즘에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블 들어가고 찬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갔었고요. 1910년도에 이제 고등과가 설립이 되어지면서 바로 호스돈 여숙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호스돈 여학교는 그러면 1919년도 3월 1일 3.1 만세운동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었을까? 보면요. 바로 일제의 변화입니다. 일본의 변화, 일본의 조선 교육령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역사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 이제 발표하게 될 그 경성 여자 관립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학교로서는 최초거든요. 그곳에서 학생들이 또 3.1 만세운동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면 이거하고 하나의 좀 대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그 부분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항상 여기 안에는 학생들 내에 비밀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자라고 했던 학생들끼리 모아서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암암리에 이제 바로 만세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호스돈 여학교 아까 얘기했던 교과목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번 선생님들도 이제 한국 선생님도 있었는데 주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해 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뭐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설립자인 캐롤 여사가 또 가르쳤고 그다음에 영어도 가르쳤고 역사도 가르쳤고 그 당시에 벌써 영어도 벌써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분들이. 어쨌든 학교 내의 교과목, 교사, 그리고 수업하는 이런 과정들은 뭔가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하고 그다음에 의식개혁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베이스에는 기독교 사상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그 존중 사상 이런 부분들도 같이 깔려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과목과 그다음에 수업, 그다음에 교사들이 구성을 해서 수업을 하신 것으로 봐게 되고요. 교과목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즘도 공부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학생 수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뭐 이리 공부하는 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교과목 구성이 좀 더 달라져가 있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강독, 해석, 그다음에 습자, 역사, 지리 아니면은 식물도 가르쳤다고 그러네요. 식물도 가르치고 수혜하는 것도 가르치고 1학년들 같은 그렇고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수학만 보더라도 좀 차이가 나요. 1학년들은 정수, 분수, 주산을 가르쳤고 2학년들 같은 분수, 소수, 비례를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년별로 이게 단계적으로 하게끔 선생님들이 교과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했는데 3학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부를 많이 시켰네요. 요즘 3학년들 공부 많이 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학을 해서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듭 짓는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3학년들에게 좀 교육을 좀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교과목 내용을 또 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나누고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놀라운 하나의 변화였다고 봐집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었을 때 깜짝 놀란 것은 특히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쯤, 6학년쯤, 아니면 10살, 12살, 8살, 7살 이래 되는 아이가 포대기에 동생을 업고 다니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교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뭔가 빨래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여성들이 저렇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바로 학교부터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어쨌든 이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배우고 성장했던 조하벽 선생. 자, 처음에 성장할 때는 집안에서의 가풍의 이런 영향들도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는 3.1운동과 견주어져서 시대의 영향에다가 학교에서의 어떤 영향, 그리고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또는 내 또래 친구들은 뭘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 교류. 그 다음에 휴교가 내려지고 나서는 바로 고향으로 전부 다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휴교령이 떨어지면 고향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유관순 열사도 그랬고요. 그랬을 때 고향에 3.1 만세 운동 이후에 내려가는 본인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깊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3.1 만세 운동에서의 결사대에서 활동했었던 본인의 경험과 그곳에서의 생각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양으로, 고향인 양양으로 가죽 가방을 들고 나섰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장면을. 집안에 있다가 아주 신식 교육을 받는다고 예쁘게 입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학생들이 뭔가 만세 운동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야, 평양은 지금 상황이 이렇대, 서울은 상황이 이렇대, 부산은 상황이 이렇대,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대 하고 학생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지역은 이렇대 라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도 국가의 구성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속에서 꿈틀거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생애를 처음에는 성장기, 3.1운동기, 지역활동기, 구국운동 실천기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눠놓진 않았어요. 다른 곳에는. 단 이분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딱 펼쳐봤을 때 이분은 성장기에는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고등학교 때는 3.1운동하고 견주어져서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후에는 지역에 내려와서 뭔가의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어떤 자신의 모습으로 정말 추진 있게 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독립활동 생애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호스톤 비밀결사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의 그 영화 같은 그 사건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스톤 비밀결사대에서의 학생들과의 만남과 그곳에서의 움직임.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고향인 양양으로 움직였을 때의 그 영화 같은 첩보작전 같은 그 스토리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호스톤 비밀결사대는 말 그대로 이 개성 지역의 3.1 만세 운동을 아주 제대로 퍼뜨리게 되는 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그게 이제 씨앗이 이곳에서 들어옵니다. 이화 출신 안병숙과 그 다음에 호스톤 여학교 기숙사 학생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선생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나서 태극기를 제작하자. 그 다음에 3.1 만세 운동 우리도 준비하자. 개성도 준비하자. 그래서 그 사이를 논의하고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는 요걸 준비하자. 너는 요걸 준비하자. 너는 요걸 하자. 그렇게 해서 활동 분담까지도 그곳에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선언서나 그런 것들을 주변 지역에 배포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건혜라 여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충교당의 정교 부인이었던 어윤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변장을 했습니다. 보따리 장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바로 독립선언서를 주변에 전달하면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대 지역의 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이미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놓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3월 3일 날은 바로 학생들이 모여서 연명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다 같이 서명 날인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만세운동에 뛰어들자 라고 같이 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되었을 때 호스톤 비밀 결사대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곳을 나가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만세운동을 제대로 버텨 나갈 수가 있을까? 이 호스톤 비밀결사대는 핵심 멤버와 합류 멤버가 있었습니다. 핵심 멤버는 바로 그 권혜라 선생님, 그다음에 장정심, 조숙경, 이들이 바로 핵심 멤버였고요. 전투 지휘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합류했던 멤버 중에 바로 조화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는 그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날 다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갔을 때 그 만세 그 독립선언서도 배포했고, 또 아니면은 우리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가서 개성 지역에 이제는 몰래 나갑니다. 몰래 나갔을 때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그냥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뭔가를 걸어가니까 무슨 학생들이 무슨 행사를 하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감지를 했지만 선뜻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 이후에 이 학생들이 경찰서나 뒷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개성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3.1 만세운동은 제대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3.1 만세운동 당일날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포착을 해보면 총지휘자를 선두로 둬서 이제는 교문을 벗어나야 됩니다. 교문을 벗어나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몰리면은 선생님들도 의심할 거고 다들 의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부팀, 동부팀, 서부팀, 팀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이제 팀장처럼 전부 다들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대장의 암호를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들이 나가기 전에 전부 다 연명선서를 다 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요즘 말 그대로 이제 막 퇴학당할지도 모르는 그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이 학생들을 움직였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기도회를 딱 하고는 마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쓱 나갑니다. 주변에 경찰서도 지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봤을 때는 이거 무슨 행렬이구나, 아니면 이거 전도활동하러 나왔구나 라고 그냥 경찰서에서 있는 경찰들도 뻔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한 친구가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그리고 태극기를 꺼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순간에 학생들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태극기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학생들이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가지고 숨겨주거나 아니면 그들도 같이 대열에 참여하면서 개성지역 3.1 만세운동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이 많은 학생들은 고향으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이 조화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지도를 보면 이 개성 지역에서 양양까지 가려고 하면 그냥 갑자기 뚝딱 갈 수는 없습니다. 내륙을 거쳐서 원산까지 가서 원산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양양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륙에서 가는 동안에 계속 근무는 계속 있습니다. 왜? 학생들의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미 학생들은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검열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화벽은 3.1 운동 이후에, 3.1 만세운동 이후에 내 고향에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독립선언서를 보고 감흥을 느꼈던 것처럼 이 독립선언서만 우리 고향에 전달을 해주면은 우리 고향도 분명히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강원도 지역은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대도시가 아니고 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비해서 그 소식이 빨리 전달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륙을 거쳐서 원산항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양양을 가는 그 사이에 이분이 이 독립선언서를 가방 안에 숨겼으면은 바로 검열로 잡혀 들어갔겠죠. 숨긴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저 섬버선입니다. 버선 사이에 겨울이 되면 안에 솜을 넣습니다. 이 솜 사이에 이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신어도 되고, 그죠? 아니면 넣어도 되고, 사이에 끼워가지고 가죽 가방 뒤쪽에 끼워도 되고, 몰래 숨겨가지고 이제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파리 장서 같은 경우에는요, 파리 장서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글 썼는 거를 전부 다 가나다랗게 잘라가지고요, 집신으로 엮어가지고 집신을 전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찌 보면 그거하고 좀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버선 사이에 솜 사이에 독립선언서를 딱 끼워가지고 몰래 딱 숨겨가지고 한번 이제 몸수색 할 것 같다 싶으면은 가방 뒤쪽 편으로 해서 깔아서 넣고, 아니면 저기서는 가방을 수색할 것 같다 싶으면은 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산항을 거쳐가지고 양양으로 해서 이것을 전달합니다. 자, 양양은 어떻게 되어져 있었을까? 양양은 바로 조화벽 선생님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목사셨고, 아까 어머니는 전도 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양양 지역은 보수 세력과 개화 세력과 그다음에 중재 세력이 각각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세력과 아니면 새로운 인문물을 좋아하는 세력, 그리고 이 부분을 중재하는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딱 도착을 해서 조화벽이 이들을 전부 다 하나로 규합시키게 된 것이 뭐냐면 손버선 속에 숨겨간 바로 독립선언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걸 이들에게 딱 내밀자마자 이들은 모두 다 같이 3.1 만세운동을 바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날을 잡습니다. 4월 4일 양양 장날을 기점으로 하자. 그리고 이 양양 장날에 시작됐던 이 양양의 3.1 만세운동은 5월 9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자,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했었던 인원이 26,700여 명이라면, 그중에서 학생들이 2,000명 정도가 된다면, 양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주 세밀하게 그 정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이렇게 활발했다면 대충 양양 지역은 이 정도였을 거야 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양양 지역의 독립 유공자 수가 12분, 이분은 서훈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수령 기록에 남아있는 분이 73분이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여기도 양양 지역도 꽤 큰 규모로 3.1 만세운동이 진행되었을 거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보면 강원 지역 기소 인원 중에서 갈로 안에 보면 여성분들 이제 명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성들도 참여가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양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 장날부터 해서 5월 9일까지 한 달 넘게 이 3.1 만세운동이 진행되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양양 3.1 운동 기념비와 그다음에 양양 충원탑을 양양 지역에 가면 세워져 놨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양양 지역에 가면은 양양하고 철원하고 요 일대에 가보면은 이제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그 감리교회에 가보면은 조화벽 기도실이라 해가지고 양양 3.1 만세운동의 주동 인물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 감리교회에 조화벽 기도실이라고 이름이 딱 붙어져 있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화벽 선생님은 1925년도
예, 1925년도부터는 20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23년도에 그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석 선생님과 혼인을 합니다.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예, 유석 선생님 입장에서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끈질기게 구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결혼을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의 동생까지도 같이 돌보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5년도에 해원상구회 아니면 원산시영회, 원산여자기독교 청년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원산하고 이 양양, 원산 이 일대에서 활동했던 기록들이 신문 기록에 쭉쭉 이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1922년도와 30년도에 보면은 이제 남녀 연합 토론회 또는 여성들의 어떤 역할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강연단을 꾸린다든지 아니면은 기성의 회원을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했던 이런 흔적들도 기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 지역에 갔다가 원산 하면은 아까 원산항에서 배 타고 움직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산도 굉장히 깊은 지역이기도 한데 다시 고향인 양양으로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는 정명학원을 설립을 합니다. 이 정명학원은 말 그대로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 70여 명을 이제 처음에 개원했을 때 하고 그 이제 바로 3년 뒤에 학생들 1회 졸업생을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폐교할 때까지 44년도에 일제강압에 의해서 폐교를 합니다. 폐교할 때까지 600여 명이 이곳에서 배출이 되어졌고요. 이 정명학원에서 조하벽 선생님은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통했다고 합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호랑이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예나 지금이나 별로 아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까 호스턴 여학교의 교과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소화를 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또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해라 하면서 많이 호랑이 선생님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얼핏 들고요. 그래서 이 조하벽 선생님은 강원도 양양 정명학원에서 이제 남아있는 사진 중에서 살펴보니까 2회 졸업식을 했을 때 여기에 그 조하벽 선생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관순 열사에서부터 유관순 열사 집안 유예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유관순 애국지사의 사촌언니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아운의 장터에서 3.1 만세운동을 이끌었을 때 유관순 열사가 그 천안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을 때 이제 같이 합심해가지고 거의 주도적으로 사촌 언니도 많이 움직였다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조명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그 김자동 회장님을 뵈러 갔었는데 김자동 회장님이 유관순 열사의 사촌 언니를 만났던 이야기들 이런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한 번 더 영웅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하벽 선생님의 이 독립활동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 했던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지역의 3.1 만세 운동에 불씨를 터뜨린 인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여성들이 움직였다는 거. 그다음 평남 도청 폭파 사건이 있었던 그 안경신 여사 같은 경우는 임산부 임신 7개월이 되었는데 폭탄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던지거든요. 물론 폭탄이 불발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이기 때문에 일본이 소홀히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좀 소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에 촉발자 역할을 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성 저항 운동의 이제 상징적으로 이 호스턴 비밀 결사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분은 이후에 애국 계몽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성각자로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또 상해 임정에 자금 지원하는 활동까지도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라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유관순 열사가 살아 있었다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이 짧은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 울림은 굉장히 컸다. 그리고 그 울림들이 많은 이들 가슴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그런 여성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유관순 열사와 그 다음에 가죽 가방의 주인공인 이 조화벽 애국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가죽 가방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죽 가방을 들고 움직였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숨가빴을까. 목숨을 걸고 움직였거든요. 발각되면 그냥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기에는 그냥 낡은 가죽 가방이지만 그 가죽 가방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던질 정도로 그런 이제 굳건한 신념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물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자기 자신의 신의를 또 자기 자신의 열의를 던질 수 있을까? 이들처럼 목숨을 바쳐서 던질 수 있을까? 난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정신은 시대가 흐르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정신의 여운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가, 독립정신 그분들의 뜻을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